투데이 핫경제입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1.16으로 전월 대비 0.9% 올라서 지난해 4월 달에 1.6% 오른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물이 7.3% 올랐는데 이는 2018년 8월 달에 8.0% 상승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매매량 25,305건 가운데에서 6억 원 이하는 6,47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거래 중 25.6%에 해당되며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도 이래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예측치와 동일한 1.3%를 유지했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2.2%로 기존 전망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어 잡던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망치 하향 조정을 멈춘 것입니다. 국제금융협회 II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화 기준 글로벌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 10조 달러로 지난 10년 동안 100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금리 상승이 은행 대출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올해 2분기 글로벌 부채 규모가 307조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이 이 같은 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등 4박 6일간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순방은 그야말로 엑스포 경제 총력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38개 나라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회담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세계 엑스포 유치 그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경제 협력까지 논의하게 됩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윤 대통령의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와 함께 기대되는 각종 성과, 경제 외교적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대 다자 외교, 유엔 순방 외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에 도착해서 활발하게 양자외교, 다자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최대한 많은 정상들을 만나서 2030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당장 도착 직후부터 10개 나라에 가까운 정상을 7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10개 나라 정상을 만나는 그런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의 의미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네. 참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참석 때는 아마 처음 참석하셔서 그런지 네.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그동안에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외교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네.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지난해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성과가 좀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저도 하고 있고 네네. 또 윤 대통령도 아마 의지가 충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한 3, 4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제 확고부동한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네네. 그랬을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있고 네.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더 많은 기여를 네.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이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지구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또 해왔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찬찬하게 설명하고 국제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제일 큰 막중한 임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번 총회를 앞두고 중요한 두 가지 또 현안이 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네,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하나는 부산 엑스포 문제가 있습니다. 네. 부산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11월 달에 결정이 된다고 하죠. 이제 그러면 한 60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어쩌면 대통령 수준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로서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회의를 앞두고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예. 이것이 그야말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 제시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이번 유엔 총회 과제가 되겠는데 말씀드려놓고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네요. 네. 4박 6일 아주 짧은 일정 동안 30개국이 넘는 약 40개국의 정상들을 만나는 아주 빡빡한 일정입니다. 체력 관리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이자 정말 외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총회. 그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라는 단어가 나는데 고위급 회의는 저희가 잘 알겠는데 고위급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과연 어떤 회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예, 유엔 총회가 외교의 월드컵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아마 고위급 회기라면 뭐 본선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정상 또는 정상급 사람들이 모여서 인원들이 모여서 중요한 연설을 하거나 그리고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 연설도 당연히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이 전체 고위급 회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들의 개별적인 연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사실은 하나는 조금 사람들이 아쉽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국가들의 정상이 거의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인도 이런 데 오지 않아서 조금은 사람들이 아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상들이 모여 있거든요. 특히 개별적인 정상의 연설 외에도 중요한 세 개의 아주 큰 회의가 그 안에서 회의 안에서의 또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의 주요한 화두인 지속 가능 성장 정상회의 그리고 기후변화 사밋 그리고 그런 회의가 열리고요. 또 보건 위기 이 고위급 회의가 열립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계 이슈에 대해서 기후 변화, 감염병 대응 그리고 지속 가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보면 전부 이제 인류 보편에 다 해당되는 어느 국가든지 다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아젠다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그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원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기후 변화에 충분히 네. 기여할 수 있고요. 또 지속 가능 개발의 경우는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도 못했던 이렇게 그야말로 고도 성장을 하면서 지금 수십 년 전의 그야말로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발전 경험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감염병 대응도 우리는 바이오에 아주 이 첨단 산업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의 그런 존재감이 많이 드러나는 고위급 회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작년도 유엔 총회에서 아까 이제 비유해서 말씀 주신 게 월드컵으로 친다면 월드컵 본선이다 하셨는데 작년도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셨었죠. 그 자유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 그런 규범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올해도 기조연설을 하는지요? 만약에 기조연설을 한다면 주요 내용을 어떤 걸로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 유엔 총회 전체 회의에서 중요한 주제를 유엔 측에서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의 재촉진입니다. 그래서 큰 그 주제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러한 그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께서 그 방안을 제시하는데 특히 디지털 문제, 성장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이 정부의 입장들, 기여 방안을 밝히고 특히 네. 우리가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제 벌써 지난 한 4, 50년간 세 번째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지금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현안이 있는 만큼 우리 한국의 역할, 기여 방안, 책임에 대해서 아마 밝히고 많은 국가들의 그러한 그 기대를 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센터장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제 선출이 되니까 더 국제사회의 어떤 책임성 이런 것도 강화될 것 같고 특히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메시지 이런 것도 아마 예상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 설명하신 거 외에도 또 기조연설에 담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예상됩니까? 네, 교수님께서 뭐 중요한 거 다 짚어주셨고요. 네네. 조금 더 보완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네네.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거슬리는 위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이제 의사소통을 했고 오히려 유엔 안보리 결의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불만, 불쾌감, 문제점 네네. 지적을 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예.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국제사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동참을 또 요청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유엔 차원에서 관심사가 이제 글로벌 격차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뭐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 네네.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 네네. 이런 것들은 한국이 또 잘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 기여해야 하는 네.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뭐 이건 단지 윤석열 대통령만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많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중점적으로 하던 거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무게를 둬서 연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새 예산에서도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요. 6조 원이 넘는 ODA 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도국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 역할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강조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바로 어떻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윤 대통령이 준비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중에 네네.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가의 국가 발전, 예. 개발 문제라고 하죠. 이 개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기여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이라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부분, 이제 후진국 저개발국일수록 어려운 게 디지털 문제거든요. 네네. 그 디지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좁힐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또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고 그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국제 질서에 새롭게 기여할 주요 내용들을 담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또 선출이 돼서 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 192개 국가에서 무려 180표를 얻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은 어떻게 선출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엔 안보리 하면은 되게 상임 이사국 5개국만 네네. 이제 연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라들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외의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전 세계의 안보 평화 문제를 협의라고 심지어는 의결까지 합니다. 네. 만약에 한국의 경우는 우리는 수많은 외교안보 현안, 우리의 그야말로 중요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뭐 주변국의 동북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회의에 평소 참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통해서 또 일본을 통해서 네. 그냥 항상 전해 듣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참가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또 의결 과정에도 참가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아주 기다리던 것이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세 번째니까 이번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이 중요한 외교안보 목표를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의 책임과 역할,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이 상임 이사국 10개국은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출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이제 2개국이 이 선출이 됩니다. 네. 이번에 한국의 경우는 뭐 우리가 뭐 대개 보면 이제 사전 조정을 통해서 이제 특정 국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좀 더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런 역할을 해온 국가들을 중심으로 네.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이번에 한 자리인데 단독으로 나왔고 그리고 뭐 180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네. 이제 당 선출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그 지지와 관심 속에서 선출이 된 만큼 아마 더 많은 기여도 할 것으로 이번이 기대를 합니다. 처음으로 선출된 건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967년부터 했고 특히 지금 유엔 대사로 계시는 황정국 대사님께서는 네네. 우리가 1967년에 처음으로 상임 됐거든요. 96년, 97년 됐는데 그 당시에 아마 첫 이제 초임 그 외교관으로서 예. 근무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큰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의미가 기대를 합니다. 남다를 것 같기도 예. 하네요. 예, 세 번째 이렇게 진출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이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다, 견고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당시에 잠깐 한 가지 예. 사실은 우리로서는 1991년도에 유엔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야말로 늦게 들어갔죠. 너무나 후발구였는데 우리가 이제 96년에 비상임 이사국을 되어서 굉장히 우리로 외교부로서 너무나 한국으로서는 큰 기대여서 초기에 가장 유능한 외교관들을 뽑아서 상임 이사국 활동을 해서 보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황중국 당시 아마 과장님께서 가셨고 네. 이제는 이제 대사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우리 굉장히 큰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네,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 외교의 꽃 한참 최고 선진국들이 모이고 또 전 세계 모이는 곳에서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렇게 선출이 돼서 더욱더 글로벌에 이제 강한 책임감과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또 다시 뭉치는 정상들이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이 한 자리에 또 모이게 됩니다.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별 국가별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등을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 추진 상황은 어떻고 과연 추진을 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주로 논의하게 될까요? 네, 그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네네.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아하. 이 부분은 아직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네, 네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번 기간 안에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네. 정상회담을 한다. 이것은 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곧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번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다른 때와는 달리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을 좀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가 두 정상이 또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가벼운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에는 이미 4월에 한미 간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워싱턴 선언을 중심으로 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네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발전을 해오고 있는 거고요. 한일 관계도 지난 3월, 4월, 5월에 걸쳐서 한일 정상들이 두 차례나 서로 교환 방문하면서 네네. 정상회담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골고루 잡아놨습니다. 네. 그것이 지난 8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또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새로운 합의를 하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긴 여러 개의 정상 외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하고 네. 후속 조치 상황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연말에 또 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의견 교환을 하는 정도로 하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 정상들을 가능한 많이 만나서 엑스포 유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좀 지지해달라. 네. 이런 호소전에 좀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방의 의미에 대해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외교가 경제고 경제가 곧 외교다라고 경제 외교에 대해서 의미를 아주 강하게 부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그야말로 경제 총력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 유엔 총회 참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워낙 많은 이제 정상들하고 양자회담, 다자회담을 막 하잖아요. 이에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 어떤 것들이 기대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외교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 외교, 네네. 하나는 경제 외교인데요. 사실은 경제 없는 안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나라가 경제력이 커야지 안보를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뭐 당연히 안보가 경제고 또 경제가 외교고 외교가 이렇게 다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는 한국 정부는 우리 정부는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고 여기 아마 정상회의에 유엔에 임할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대통령 자신께서 직접 자신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이제 스스로 말하고 그렇게 또 행동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기업 방안도 하겠지만 우리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38개국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그 중에는 사실은 많은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엑스포 표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유엔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나라들 만나야 됩니다만은 그 중에 또 꽤 큰 나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전 수출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체코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네. 원전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의 이제 어필을 할 것 같고요. 네네. 또 덴마크는 또 친환경 성장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녹색 성장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출과 협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요즘 들어서 많은 인프라 또 신도시 건설, 항만 건설, 공항 건설 등인데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역시 최고위급 정상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 같고 또 그런 성과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릴레이 세일즈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미 초두에 짚어주셨듯이 엑스포 유치에 대한 그야말로 총력전, 엑스포 유치의 총력전의 그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도착하자마자 9개 나라 정상들을 7시간 안에 다 만날 정도로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서 부산 엑스포 어떻게 승기를 굳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승기를 굳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국민으로서의 마음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네. 쉽지 않은 싸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뭐 거의 사활을 걸고 네, 접근하고 있다 이런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파리 어떤 이벤트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위력이 완전히 가시지를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어떻게 보면 11월에 결정이 되는데 11월에 결정이 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총력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힘드시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많은 정상들을 많이 만나서 엑스포 유치에 대한 호소를 하고 지지를 확보를 한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좋은 전략을 세우는 게 물론 첫째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동안 뭐 올림픽 유치를 할 때도 월드컵 유치를 할 때도 정말 불리한 절대로 될 것 같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네, 네. 역전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이제 대한민국 지난 30년, 40년 역사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선례를 따라서 또 그 전에 많은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해서 네네. 11월에 정말 부산 엑스포를 성취해내는 네네.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침 타이밍으로 보면 그동안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한민국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힘이 되는 건데 네네.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숫자가 여전히 부족하고 네. 표 한 표는 일본이냐 미국이냐 뭐 강대국이냐 소규모국이냐 네. 그런 것들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번에는 좀 윤 대통령이 좀 힘이 들더라도 가능한 많은 정상들을 만나서 지지 호소를 하고 표를 잡는 게 좀 중요하고요.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열세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번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해서 부산 엑스포는 꼭 성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대한민국 최고의 그 대기업들이라고 하는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현대차 등등등의 그 총수들이 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총력전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전통이죠. 사실은 1988년 올림픽 때도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네네. 당연히 기업들도 또 네. 그때는 국민들도 하나같이 다 나서 자기 집 앞을 쓸더라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쓸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때도 우리 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네. 순천 여수 엑스포. 여수 엑스포. 여수 네네. 엑스포는 약간 이제 등급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대단한 행사였지 않습니까? 예. 여수 엑스포 할 때도 대한민국 기업들이 모두가 나서서 도와줬죠. 네네.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모든 기업의 총수들이 직접 나서서 네. 이번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거의 같은 네. 호흡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이 유치 설득 노력 이런 것들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네네. 삼성 이재용 뭐 부회장이라든가 네네. 이제 SK 최태원 회장인데 최태원 회장님은 아마도 네. SK 회장이라는 차원보다도 네. 엑스포 대한상위 유치에 대한 네, 전체 사실상 총괄 책임자 그렇죠. 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적인 조직의 하나의 장으로서 또 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탄력을 받아서 또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의 염원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네. 우리가 유치한 국가적인 사업들은 국민들이 다 함께 염원을 할 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노력을 해서 국민 전체의 의사를 통합을 해서 염원을 담아서 한다면 네네. 저는 부산 엑스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LG그룹에서 이제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도 그렇죠. 촬영을 하고 또 현대자동차가 부산 이스 레디라고 하는 그 그렇죠. 엑스포 카를 또 주행을 하고 이런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의 노력이 다른 외국들로 하여금 한국을 좀 더 지지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네네.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표 분석을 해보면 1차 투표에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더 많은 표를 받겠지만 네네.
과반수로 결정짓지는 못할 것이다.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저희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에서는 비록 네. 1등은 못하더라도 네. 2등으로서의 어떤 결선 투표 자격이라든가 이런 좋은 조건을 활용한 다음에 결선 투표 때 네.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전략을 잘 해서 표 분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네, 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고 또 지금 대통령이 지금 오늘도 7시간 안에 9개 나라 정상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네. 여러 가지로 따져볼 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정부의 노력과 민간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어우러져서 2030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꼭 성사되기를 국민적 염원을 담아서 기원해 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그 뉴욕 유엔 총회 방문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발표했던 뉴욕 구상 그 1주년을 맞이해서 뉴욕 대학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합니다. 뉴욕 구상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살펴보고 주요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구상 1주년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윤 대통령께서 작년 유엔 총회 참석차 참석을 하시고 나서 뉴욕 대학교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참가하셔서 네.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 네.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뉴욕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전 세계의 뭐 가장 좋은 상황은 모든 나라가 다 잘 살고 모든 시민들이 다 잘 사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기후 변화의 타격도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네. 뭐 식량 위기, 지진, 뭐 홍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경제 발전도 굉장히 불균등하게 발전돼 있고 그런 상황이 현실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제 디지털 시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디지털 시대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네. 디지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네.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 디지털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가치, 자유, 법치, 민주 이런 것들이 고양돼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것을 디지털 권리장전을 예, 선포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세우고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서 그런 개념을 내세우고 이제 우리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아마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국제 규범, 네. 국제 사회에서 마치 기후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국제 질서, 새로운 규범이 있듯이 이러한 디지털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접근하고 모든 개인의 그러한 그 권리가 더 함양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국제 디지털 국제 질서를 만들자라는 네. 것을 아마 제시하는 네네.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 어떤 중요한 구상 같은 거를 발표할 때 그 장소가 주는 의미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뉴욕 구상이라고 지금 했는데 뉴욕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뉴욕을 선정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뉴욕 대학을 선정한 이유가? 디지털 비전 포럼이 일단 거기서 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외의 모든 뭐 국제 사회의 혁신들 네, 최첨단한 뭐 미국의 몇 개 도시 그 중에서도 뉴욕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겠죠. 네,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중요한 미국의 그야말로 디지털 거두들과 네, 네. 다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네. 예. 유엔 총회 순방 외교의 전체적인 성과, 기대되는 효과 등등까지를 계속해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적인 측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 그리고 기대되는 경제 성과까지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외교 월드컵으로 불리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현지 시간 1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최대 의제는 역시나 1년 6개월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 식량과 에너지로부터 납치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준비한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외에 세계 5개 강대국 상임이사국의 주요 국가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놓고 유엔 총회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유엔의 개혁 방향까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유엔 안보리의 위상이 좀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유엔 안보리의 개혁 이런 부분까지를 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엔 전체 또 유엔 안보리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10년 넘게 뭐 얘기가 계속 되어 오던 얘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유엔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어떤 전체적인 공통의 관심사가 있을 때, 네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어깃장을 놨을 때, 네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심지어 전 세계적인 안보 질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네네. 자기 옆에 나라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유엔 안보리가 국제사회 안보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강대국 일부 강대국이 자기 입장을 뭐 유리하면은 하고 불리하면은 네. 뭐 방치하고 네네. 이런 식이냐라는 것이 유엔의 비효율성 문제점에 대한 가장 큰 지적이 될 것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거부권을 지금 이제 상임이사국 5개국만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것을 한 4개 나라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네네.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9개로 하고, 아니면은 거부권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냥 좀 더 나라 수를 늘려가지고 뭐 일부 국가의 횡포를 전횡을 차단을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정조차도 네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했을 때는 네네. 안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추가될 수 있는 나라로 거론되는 나라들이 예. 지금으로 봐서는 뭐 인도, 뭐 독일, 일본, 브라질 이런 나라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다 경쟁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파키스탄 쪽에서 봤을 때는 불만이 많습니다. 네. 인도와 파키스탄이 어떤 안보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네네. 인도 자체는 뭐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파키스탄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인도가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고 파키스탄이 빠진다면 네. 파키스탄이 굉장히 불만을 갖겠죠. 네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아무래도 전쟁 범죄 국가라고 한 낙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볼 때는 아직은 좀 시간이 이르지 않는가. 네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면 당장 대한민국은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상임이사국이고 우리는 상임이사국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네. 찬성하기 어렵겠죠. 네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개혁안에 대해서 토론은 많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진척이 안 되는 네네. 이런 상황이 있고, 무엇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현재 패권 국가, 국제 안보 통상 질서를 관리해야 되는 패권 국가 미국이 네네. 어떻게 외교력을 발휘하느냐, 협상력을 발휘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의 네네. 그 변수가 되는데, 미국이 최근에 뭐 한 20-30년 동안의 사례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미국의 지도력이 침해를 받는 상황이 좋지 않다. 네네. 차라리 유엔보다 네네. 다른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모아가지고 네네. 유엔을 그냥 빼고 네네. 별도로 행동을 하자. 네. 이러한 사례가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아하. 이러한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유엔에 대한 무용성을 제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 아하. 이것이 바로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동시에 미국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보 질서를 이끌어가는 패권국으로서 좀 더 포용적이고 네네. 조금 더 실용적이고 이런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또 미국에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네. 가능하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네네. 특히 러시아의 문제도 있고 해서 네네. 단기적으로는 유엔 개혁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교수님 센터장님이 지금 설명 일부 주셨는데 요번 이제 일반 토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관심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와서 여러 가지를 아주 강하게 어필도 했지만 과연 이렇게 양 진영이 강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국제안보 세계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유일한 기관이 안보리입니다. 그런데 네네. 그 안보리 국가들, 특히 상미사국들이 지금 다 뿔뿔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현재 우리가 다극 체제 네네. 또는 신냉전 체제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도저히 뭐 어떤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G20 회의가 인도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에서도 당연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합의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결국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양국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끝내라는 정도로만 끝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분위기가 아마 유엔에서 그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넘어올 텐데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그러한 합의도 어렵겠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또는 유엔 총회라는 그런 장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또 세계 시민이 판단하는 그런 근거는 되니까 그래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또 아주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과연 향후에 만날 것이냐, 또 만나기 위한 전초 단계의 그런 협의를 할 것이냐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번에 참석을 하지 않고 한정 국가 부주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11월 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이라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정상들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왕이 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많이 예상들을 했는데 이번에 한정 부주석이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이게 계속 그 갈등이나 이런 어떤 해소 기류가 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약간 좀 놀란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못지않게 놀란 것은 번개 미팅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제이커 슬리반 국가안보 보좌관과 네네. 왕이 외교부장이 갑자기 지중해에 있는 몰타 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 이런 걸 보면은 미중 간의 협의의 필요성,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유지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왕이 부장이 오지 않았지만은 왕이 외교부장이 이런 다자 외교 무대에 와서 어수선한 가운데 논의보다는 아마 별도의 방미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과 만약에 그럴 경우에 언젠가는 뭐 연내라도 또는 내년이라도 내년 초라도 뭐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는 계속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지 우리 세상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전쟁 때문에 우리 반도체 수출이 이제 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부분에서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중국이 왕이 부장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전봉 교수님 말씀처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몰타에서 번개 미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유엔 총회라고 하는 것은 다자 외교 무대고 어떤 그 무대 성격상 외교부장이 가지 않아도 되고 또 심지어 정상이 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제이크 설리반,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담당하는 참모입니다. 그 사람과 시진핑 주석의 외교 일정을 현재는 담당하고 있는 왕이 외교부장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그런 시사점은 이 두 사람이 연말까지는
정상회담을 하겠구나.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의사 표현을 했구나.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이나 이런 움직임을 보면 서로가 조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네. 현재로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에이펙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네. 대내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아세안 정상회의에 네, 아세안 참석을 관련 안 했죠, 정상회의에 시진핑 시진핑 주석이 가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은 국내적인 문제가 현안이 산적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설사 에이펙 샌프란시스코에 가지 않아도 별도의 미중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은 일정 차원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미중 간에는 지금 너무나 큰 어떤 전략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아이템으로 큰 일정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것은 뭐 10조, 20조의 문제가 아니고 뭐 10경, 20경에 대한 10년, 20년에 대한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부분적인 몇 가지 문제로 일정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순방 외교의 의미, 기대되는 성과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에서 더 미진했다든지 더 보완해야 될지 또 기대되는 거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은 유엔에 이번 대통령께서 참가함으로써 엑스포 그리고 우리의 수출 뭐 등등의 현안에 대한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한국은 탄생부터 한국 전쟁부터 현재 있는 유엔사까지 유엔과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유엔 외교, 다자 외교는 지속되어야 되고 더 계속 확대되어야 될 것을 네. 기대를 합니다. 네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 마무리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교에서 대통령이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언제나 성과를 거두는 방법. 국민과 소통하면 됩니다. 예. 국민과 소통을 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을 미리 챙겨서 네네. 그 부분에 집중하면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설사 성과를 거둬오지 않아도 국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들이 성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강한 예.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국민과의 소통은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과의 소통 쪽에 좀 더 노력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 정도의 그런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가 있다면 외교에서 그 성과를 거뒀다라는 칭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외교 월드컵이라고 불려지는 유엔 총회 순방 외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순방 외교 기대되는 성과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지나면 10월이 되면서 4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상저하고도 많이 예측하고 경제에 대해서 좀 나아지기를 많이 바라고 했었는데요. 유엔 총회가 한창이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9월 달 FOMC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9월 달 FOMC 결과와 함께 4분기 국내 경제가 어떻게 흐르게 될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